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 홀리스터. 여기엔 약 20년 전부터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던 한인 부부 한 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당시 49살이던 아내 유니 씨는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때는 2017년 11월 28일 저녁 8시쯤. 이날 유니 씨는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집 근처 헬스장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거길 빠져나오는 모습이 주차장 CCTV를 통해 포착됩니다. 문제는 이게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란 점이에요.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엄마의 실종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두 딸이었습니다. 이 딸들이 직장과 학교 때문에 차로 집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LA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엄마와 통화를 하던 사이예요. 그런데 11월 28일 이후에 도통 엄마랑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아빠겠죠. 그래서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하고 연락을 했는데 아빠의 대답이 놀라워요.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셔서 너네 엄마 한국 갔어. 네?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요? 그래서 딸들이 바로 확인차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요. 근데 이들은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었고요. 수상함을 느낀 딸들은 결국 엄마의 실종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 입장에서는 유니 씨 실종의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남편 말대로 한국에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자발적으로 뭔가 사연이 있어서 잠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49살이던 남편 지상림 씨 외에 뜻밖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45살이던 최정아 씨. 최 씨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왔다가 마침 여기 있는 친척집에 방문을 했다는 거죠. 네, 이 당시에 경찰로서는 어쨌든 유니 씨의 행방을 찾는 게 급선무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집에 있던 남편 지 씨 그리고 사촌 동생 최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휴대폰을 돌려줬고요.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은 경찰이 왜 우리 핸드폰을 수사하냐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음날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서 왜 우리 걸 수사하냐 하면서 막 항의를 했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수사관은 좀 갸우뚱했죠. 아니, 가족이 지금 실종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좀 봤다고 이렇게 화를 낸다? 이게 너무도 부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유니 씨 실종 수사에 별다른 다급함이나 또 추가적인 궁금증도 없어 보였고요. 그럼 설마? 며칠 후 경찰은 수색 영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 씨 자택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집안 곳곳을 압수수색하게 되죠. 그 결과 수상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자, 우선 경찰이 집을 딱 들이닥쳤을 때 마침 그 사촌동생 최 씨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방에서 표백제로 막 뭔가를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하냐 했더니 여기 곰팡이가 생겨서 그런 거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딸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이 집안에 보라색 카펫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방 그 아일랜드 식탁 앞에 있는 카펫만 제거된 거예요. 없어요. 게다가 원래라면은 그 카펫, 보라색 카펫은 물론이고 그 위에 흰색 러그까지 놓여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몽땅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서 루미놀 감식을 진행합니다. 바로 혈흔 반응이 검출되었어요. 그 밖에도 집 뒷마당, 또 이 남편 소유의 SUV 트렁크에서도 혈흔의 흔적이 나옵니다. 분명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확실했죠. 이런 단서를 토대로 경찰은 남편 지상림 씨와 사촌동생 최정아 씨를 유니 씨 살인 및 살인 공모, 증거 인멸까지 3건의 혐의로 검거를 하게 돼요.
이후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고 마침내 남편이 아내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털어놓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나한테 오는 어떤 사형 같은 걸 피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후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털어놓은 장소는 집에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샌 베니토 카운티 외곽의 산악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막상 남편은 정확한 위치는 모른대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인근에 이 수색견 또 인력이 많이 동원이 돼서 도로와 협곡까지 샅샅이 뒤졌고요. 드디어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만인 2017년 12월 20일 그 협곡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서 동양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구덩이에 몸이 파묻혀 있는 상태였고 속옷 차림으로 엎드린 모습이었는데 두 다리가 뒤쪽으로 접혀 있었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실종된 유닛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입니다. 특히나 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뇌까지 손상이 됐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태만 봤을 때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정황인 거죠. 그 밖에도 어깨, 팔, 갈비뼈 등등에서 심각한 외상도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사라졌던 러그, 카펫 조각들도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윤희 씨 것과 일치했고요. 자, 이렇게 시신을 여기에 유기했다라는 증거까지 다 나오게 되면서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남편 지 씨, 그리고 그의 사촌 여동생 최 씨가 어떤 이유로 공모를 해서 윤희 씨를 살해한 정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지 씨와 최 씨가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정작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남편 지 씨의 주장을 좀 들어볼까요? 그 사건이 있던 11월 28일, 그날 남편은 한국에서 온 사촌 여동생 최 씨를 직접 공항에 나가서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죠. 저녁이 되어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사촌 동생이 온다는 걸 남편이 전혀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낼만 하죠. 그렇게 남편과 아내 간의 말다툼이 시작되는데 순간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편의 주장에 의하면요. 사촌 동생 최 씨가 뒤에서 소프트볼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더니 냅다 윤희 씨 뒤통수를 내리치는 겁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둘렀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남편에 따르면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자기도 위협을 느껴서 뒷마당으로 도망을 쳤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상황이 좀 진정된 후에 남편 지 씨는 사촌 여동생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시신을 캐리어에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촌 여동생이 홀로 이 캐리어를 가지고 가서 협곡에 유기를 했다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유기됐는지 몰랐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맞나요? 이게 갑자기 여행 왔던 사촌 여동생이 올케 언니를 이렇게 뒤에서 공격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그 시신이 협곡 쪽에 유기가 됐습니다를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면한 거고요. 그래서 당신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숨진 직후에 사촌 동생과 함께 미리 장소를 답사한 적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유기는 사촌 동생 혼자 한 거라 나는 몰랐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결국 이 사람의 주장은 애초에 나는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겠죠.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죽은 윤희 씨에게 남은 상처는 명백히 강한 공격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항은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사촌 동생 최 씨, 이 사람은 한 160cm 키에 50kg 정도 나가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다부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같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그렇게 세게 공격을 한다? 방망이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더해서 시신을 나 혼자 유기하러 갈게
라고 하는 것도 좀 납득이 되질 않죠. 숨진 윤희 씨의 몸무게는 45kg예요. 그럼 최 씨가 그걸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혼자 밤길을 헤치고 협곡으로 가서 안매장했다? 심지어 그 유기된 장소는요, 차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산길을 헤치고 여기를 어떻게 가가지고 유기를 하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한편 최 씨, 이 사촌 여동생 최 씨 또한 억울함을 호소해요. 경찰 진술에서 첫날 자기가 이 집에 도착해서 자기는 그날 올케 언니 윤희 씨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좀 말을 바꾸더니 사실은 그 사건 당일날 나는 방에 있었는데 막 짐을 풀다가 보니까 윤희 씨가 귀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막 부부가 다투더라. 근데 싸움이 점점 막 소리가 커져서 내가 걱정이 돼 봐서 방에서 나와 봤더니 이미 윤희 씨 머리에 피가 흐르고 쓰러져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모든 건 그러니까 아내랑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사촌 오빠 지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이겠죠.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막 미국에 도착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최 씨의 부모님 또한 아니 걔가 왜 미국까지 가서 살인을 저지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억울한 입장이었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첫날? 글쎄요. 범죄 전문가들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 씨가 완전히 이 사건에서 동떨어진 사람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필 최 씨가 미국에 온 날 윤희 씨가 죽음을 당했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또 윤희 씨가 실종된 후에 두 사람이 체포되기 전까지 약 8일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둘이 뭘 했냐? 그걸 살펴보면 둘이 공범이다라는 걸 의심하기 충분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희 씨가 사라진 직후에 사촌동생 최 씨가 즉각 그녀가 운영하던 코인 세탁소를 관리하기 시작해요. 또 사촌 오빠와 함께 파티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낌 없이 아내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는 듯하죠. 심지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쯤 되니까 다들 속으로 저 지금 둘이 무슨 관계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들고 있죠. 미국 수사팀이 조사를 해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사실 지인들조차 둘의 관계를 의심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죽은 피해자 윤희 씨가 생전에 내 남편이 사촌동생이랑 막 밤새도록 통화를 한다 이런 불만을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남편이 한국에 있는 사촌 여동생 가족들 통장으로 2억 원이 넘는 거금을 송금한 적도 있었고요. 이게 아무리 동생이 어렵다고 한들 좀 그냥 도와준 금액으로는 굉장하죠. 수상한 건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여동생 최 씨의 미국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지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도 사촌 오빠 집을 왔었대요. 그리고 이때 와서 올케 언니 윤희 씨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윤희 씨가 이제 지인들한테 말한 것을 토대로 보면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나를 취집살이 시키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세탁소 열쇠를 빼앗아 갔고요. 또 언니는 뭐 이런 비싼 차를 타요? 하면서 차 키도 압수하려 들었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한 윤희 씨가 막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둘 사이에 폭행까지 오고 가면서 싸움이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경찰이 2번이나 출동한 기록도 남아있고요. 정말 이상한 사촌 시누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윤희 씨 그리고 남편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뭔가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윤희 씨도 이혼을 결심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 지 씨한테는 평소 총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집 안에서 20정이 넘는 소총, 권총들이 발견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윤희 씨도 사실 이런 걸로 인해 자기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고 그렇다 보니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러워했다고 해요. 또 공공연하게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범인은 남편일 거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남편 지 씨, 그리고 사촌 동생 그 내연녀 최 씨가 범인이라면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런데 미국 수사팀이 추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딱 절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지씨 부부는 홀리스터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근데 여기가 부유층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부부는 개 중에도 또 큰 저택에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당시에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온 상태였고 또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코인 세탁소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같은 지역에 한 8억 원짜리 집도 소유하고 있었다는데요. 남편 지씨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아내와 반딱 나눠야 되겠죠? 그럼 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할 경우 재산은 한 사람에게 가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봤을 땐 남편이 이걸 노렸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정황적인 증거들로 인해서 수사당국은 남편과 사촌 여동생이 공모해서 윤희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것으로 판단한 후 두 사람을 정식 기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참 쉽지가 않아요. 우선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 흉기였던 소프트볼 방망이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 지씨 또는 사촌 여동생 최씨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인 건 맞아요. 주범인 건 맞아요. 근데 정확히 누가 어떻게 윤희 씨를 공격했고 어떻게 시신을 유기했는지는 제대로 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는 증거 불충분으로 두 사람이 풀려날 상황이 생기는 것도 우려가 되던 그런 와중입니다. 한편 남편 지 씨는 수감된 와중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직접 사건 조서를 꼼꼼히 살피고 선임된 변호사 대신에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영어를 이제 2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셨으니까 잘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가 있다면서 재판 기일을 자꾸 미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분명 재판에서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D-Day. 지난 2020년 3월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1급 살인죄로 기소된 남편 지상림 씨는 유죄를 판결받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공격해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이로써 그는 최소 2042년까지 가석방 없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어서 2020년 7월 각각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최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최 씨는 검사 측과 나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나는 완전히 관련 없다, 무죄다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방검사는 아마도 이 계획 살인을 했다는 것에 따른 형량의 부담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정아 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1년간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출소하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두 공범의 판결이 마무리되었죠. 아주 어렵고 길고 긴 재판이었습니다. 사망한 윤희 씨,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던 두 딸의 엄마입니다.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 엄마를 잃게 된 딸들의 고통을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상한 엄마이자 아내, 가족, 그런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남편, 게다가 가족관계인 내연녀까지. 결국 법의 판결 앞에서 사실 이 공범 두 사람이 얄팍한 거짓말을 하면서 막 서로를 배신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두 사람에게 무거운 법의 처벌은 당연한 결과겠죠. 마지막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윤희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8월 5일 오전 6시 미국 플로리다주 보인튼 비치에 살고 있던 26살의 달리아 디폴리토는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에게 키스를 한 후 아침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헬스클럽에 도착을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참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죠. 오전 6시 40분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보인튼 비치 경찰서였는데 달리아의 남편 마이클 디폴리토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과 달리아, 이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달리아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가 에워싸고 있었고 집 앞은 다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상태였어요. 너무 놀란 달리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그녀를 저지했죠. 이른 아침 운동을 간 사이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 마이클이 총에 맞았고 안타깝게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 확인하시죠. You be the judge of what happens next. Is your husband Michael? Okay, I'm sorry to tell you, man. He's been killed. He's been killed, man. Try to calm down. We know the cops are acting. I can't let you see him, ma'am. What about Dahlia? I need you to take her to the station. Amidst all of that tremors and shaking of her body, there wasn't any real tears coming out of her eyes. 달리아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울부짖으면서 몸을 떨었고 경찰은 최대한 그녀를 위로했죠. 어쨌든 사건 이후 달리아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침입 사건이 아닌 것 같다면서 혹시 주변에 남편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달리아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예상 외의 스토리였죠. 마이클과 달리아는 1년 전인 2008년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까지 가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전 부인과 여전히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2009년 2월 마이클이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단 5일 만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정식으로 부부가 된 후에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집안에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침실과 거실을 다 헤집어 놓으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건 마약이었죠. 사실 마이클에게는 과거 마약을 팔다가 체포된 전과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보호관찰 중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집안에서 마약이나 다른 위험한 게 발견되진 않았지만 달리아는 그날까지 마이클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지 그녀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뒷조사를 하던 중 마약 거래 전과뿐만 아니라 과거 마이클이 사기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죠. 달리아는 남편의 이 숨겨진 과거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 사이 다툼까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남편의 전과 기록을 알고 있던 달리아는 경찰에게 어쩌면 그 주식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마이클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고 그중 한 명이 마이클을 죽인 게 아니겠냐라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찰의 반응이 의외였죠. 그냥 싱겁게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달리아 씨, 우리한테 비디오가 있어요. 잠시 후 조사를 받고 있던 이 방의 문이 열렸고 남편 마이클이 덤덤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왜 말하면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달리아는 결혼을 한 후에야 남편의 전과 기록을 알게 됐다고 말했지만 마이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아내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이클의 사실 기록들이 뭐 성실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칠 만한 머리와 약간의 재산이 있던 사람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이클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경찰이 붙잡더니 몸을 수색합니다.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리 보호관찰 중이라지만 경찰이 갑자기 집을 급습하는 건 너무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자신이 뭔가 경찰의 주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집 수색을 하러 왔던 경찰이 당신이 마약 거래를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귀뜸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마이클에게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그가 건수를 잡히길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근데 이후에도 불신검문이 계속됩니다. 운전하던 중에 경찰이 뒤따라오질 않나 무작정 차를 막 수색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 온갖 수모를 겪었죠. 과연 누가 마이클을 간절히 감옥에 넣고 싶었던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아내 달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마이클은 아내를 전혀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자신이 지금 이렇게 경찰한테 무언가가 걸려서 또다시 체포될 수도 있으니 그 상황을 대비해서 자신의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아내 달리아 명의로 바꿔놓게 되죠. 이게 바로 달리아가 원하던 결과입니다. 남편의 재산이 점점 자신의 앞으로 바뀌어오자 그녀의 욕망이 더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마이클한테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스타벅스 음료 한 잔을 건넸죠. 마이클이 몇 모금을 마셨는데 곧장 맛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버려버립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꼬박 며칠을 알아 누워야 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음료 안에는 자동차 부동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달리아의 짓이었죠. 달리아는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남편이 자신의 계획대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자 아예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달리아 자신과 과거에 깊은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 모하메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마이클이 걸핏하면 자신을 거칠게 때린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건 동정표를 얻었고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면서 모하메드는 달리아와 함께 마이클을 처치할 만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모하메드는 이 계획들이 단지 남편을 다시 교도소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달리아는 진심으로 남편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달리아가 남편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극물을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계획을 털어놓는데 이때 모하메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거 어딘가 뭔가 이거 너무 선을 넘었는데? 라는 걸 직감했고 발을 빼려고 했는데 모하메드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달리아는 이번엔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기로 결심했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게 이르죠. 모하메드는 심각한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달리아의 이 살인 계획을 모두 다 털어놨고 경찰은 그녀를 확실하게 검거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을 텐데요. 경찰이 세운 작전. 우선 모하메드 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두 사람의 만남을 모니터링했습니다. 2009년 7월 30일 주유소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모하메드가 네가 원한 대로 청부살인을 해줄 수 있는 킬러를 구했다 하면서 연락처 하나를 건네게 돼요. 그 번호는 킬러가 아니라 위디진이라는 현직 경찰관의 연락처였죠.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8월 1일 킬러로 위장한 경찰관 진과 달리아가 드디어 접선했습니다. 이때 진이 물었죠. 당신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습니까? 달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변한 거 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어요. 5000% 정도요? 그리고 그때의 모습 또한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done, you know, you have to have an option to change your mind, even if you change your mind. No, there's no, like, determinants Definitely already. you wanna I'm do- positive, like, 5,000% sure. There it is. The press would have a field day with this line. Listen again. She's 5,000% sure. I'm positive, like, 5,000% sure. Like, no, when I say I'm going to do something, I'm going to do it. 이날 달리아는 현장에서 보증금 1,200달러, 그러니까 약 150만 원을 건넸고요. 살인을 끝내고 난 후 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게다가 알리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이클을 죽이는 동안 자신은 체육관에 가 있겠다고 약속했죠. 드디어 4일 뒤인 8월 5일 이른 아침, 달리아는 정확히 오전 6시에 집을 떠났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 가짜 범죄 현장을 만들었어요. 40분 후에 남편 사망 소식을 알렸고 달리아가 급하게 돌아왔을 때 이미 이 집은 정말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꾸며져 있었죠. 폴리스 라인 쳐져 있어요. 막 사진 작가가 증거를 잡는 듯 막 연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달리아는 어땠을까요? 완벽한 범죄가 성사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인지 아까 영상에서 본 달리아는 울부짖는 듯 했지만 그날 앞에 있었던 경찰에 따르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리얼리티 TV쇼 캅스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달리아의 이 눈물 연기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고 정말 여우 주연급의 충격 연기가 이 한국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던 달리아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남편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라고 읊어가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픈 사람이 많은 것처럼 설명했죠. 그런데 잠시 후 더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죠. 달리아 앞에 그녀와 거래했던 가짜 킬러가 수갑을 찬 채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당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라고 압박했죠. 달리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했는데요. 그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죄는 더 커지는 걸 전혀 몰랐겠죠. 이 사건의 활용점정은 잠시 후 남편 마이클이 멀쩡히 살아서 등장했을 때입니다. 달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요.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면서 남편 마이클에게 두 팔 벌려 달려가더니 안겼죠. 이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심하게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달리아의 쇼가 끝났습니다. 제보와 증거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달리아는 1급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죠. 하지만 범죄모의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을 만큼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리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걸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달리아의 주장이 정말 너무도 황당해요. 사실 자기는 잠복경찰이 가짜 청부 살인업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게 리얼리티 쇼 캅스의 추적 촬영 일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는데 왜 그랬냐? 남편 마이클이 예전부터 리얼리티 프로에 출연을 해서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인 청부를 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 정말 너무 대단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남편이 요구한 대로 짜여진 남편의 시나리오라는 그녀의 진술. 이게 재판에서 먹혔을까요? 배심원단은 단 한 명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최종 재판에서 달리아는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다소 느끼셨을 텐데 일각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TV쇼에 담아서 방영했다라는 것에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률을 위해서 뭔가 좀 장면을 억지로 연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죠. 살인 청부라는 소재가
사실 자극적이긴 합니다. 게다가 범죄자가 막 경찰 품에 안겨서 이 눈물을 짜내는 장면은 어디서도 쉽게 포착하기 힘들죠. 이 부분에 대해 제작진은 자신들은 사건에 전혀 관여하거나 연출된 장면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저 제보를 받고 촬영을 하다가 생긴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달리아는 굳건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항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녀는 현재 플로리다 한 교도소에 수감돼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달리아는 또 다른 별명 희대의 악녀로 불리고 있죠. 어쩌면 제가 토미에서 다뤘던 수많은 범죄자들은 달리아처럼 잔혹하게 미리 살인을 모의하고 또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 좋게도 달리아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진 아주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를 잡기 위해 펼쳐진 이 영화 같은 검거 작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몰래카메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면서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희대의 악녀 달리아.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